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정신없는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워밍업 하는 주였고,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의 가치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정보라는 것이 단순한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과 기업 경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왜 필수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지식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 활용 능력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영에서 정보를 사용하는 주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보 시스템 관련 직업과 정보 분석 관련 직업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은 크게 4파트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개념과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 활용 능력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에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목표와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강의를 따라오시면 수업이 끝난 뒤 정보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수업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정보 부족이 부르는 생각지도 못한 손해에 관한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딱 필요한 정보를 놓쳤을 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또 왜 제대로 된 정보 탐색이 중요한지, 이걸 아주 현실적인 경험담으로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특히 이게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료가 바로 그거죠.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큰 금전적인 손실이나 기회 손실로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특히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정보의 질, 그리고 또 양, 이게 결과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좀 생각해보게 만들죠. 네. 자, 그럼 이 경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분이 몇 년간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던 중이었다고 하죠. 근데 마침 아주 익숙한 곳, 그러니까 오랜 고객사에서 제안이 왔다고요. 회사 분위기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고요. 네, 그렇죠.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거죠. 잘 아는 곳이고 아마 그래서 더 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면담 분위기도 좋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연봉 협상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원하는 급여를 묻길래 그냥 생활에 필요한 최소 수준, 그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흔쾌히, 심지어 약간 좀 놀란 표정으로 수락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뭔가 좀, 잘못됐나? 이걸 직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네요. 너무 쉽게 협상이 딱 끝나버리는 순간 아차 싶었던 거죠. 본인이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해당 직무의 시장 가치, 이걸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제시했던 금액보다 최소 20%는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20%요? 와, 네, 그러니까 그 익숙함이 만든 방심이 결국엔 상당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 그런 경우죠. 이야, 20%면 정말 작지 않은 차이인데요. 이게 그냥 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막연하게 듣는 거랑 이게 구체적인 손실 액수로 다가오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근데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단순히 정보를 찾는 것 외에 또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아요. 정보 수집 자체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것만큼이나 그 정보의 적합성, 그리고 신뢰도, 이걸 판단하는 능력이 핵심이거든요. 이 사례처럼 연봉 협상이다 그러면 업계 평균이라든지 본인 경력 연차 아니면 기업 규모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넘쳐날 때는 그 속에서 진짜 핵심을 가려내고 어쩌면 그냥 한두 개의 정말 믿을 만한 출처에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맥락에 맞는 양질의 정보,
이걸 선별하는 눈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많이 아는 것보다 필요한 순간에 딱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연봉 협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업 경영이라든지 훨씬 더 큰 의사결정에서는 이런 정보 격차가 더 큰 결과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경영 환경 한 큰신도 복잡하고 또 변화 속도도 빠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신제품 출시를 위한 시장 분석이라든지 경쟁사 동향 파악, 아니면 새로운 기술 도입 결정 같은 것들. 이런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의 바탕에는 반드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가 있어야 하거든요. 정보가 부족하거나 분석을 잘못하면 이건 단순히 기회를 놓치는 걸 넘어서 조직 전체를 좀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강조하는 것처럼 정보 그 자체는 물론이고 조직 안에서 정보를 어떻게 만들고 평가하고 또 활용하는지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력에도 아주 필수적인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정보 부족이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서 정말 구체적인 손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놓쳐버린 기회비용으로 이어진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제대로 된 정보 탐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능력. 이걸 뭐 정보 리터러시라고도 하죠. 이걸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보니 경험담이 여러분께서 앞으로 정보를 대하는 태도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좀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앞두고 있는 중요한 결정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혹시 그 과정에서 에이, 이 정도면 내가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정보는 없을까요? 어쩌면 단 몇 분의 추가적인 탐색이 여러분의 다음 단계를 예상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첫 번째 파트인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좋은가요? 나쁜가요? 숫자만 가지고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숫자 70은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그냥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70이라는 숫자가 수학시험 점수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의 정보가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 시험에서 65점을 맞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난번보다 성적이 올랐다는 더 많은 지식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의 숫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 활용하냐에 따라서 단순한 숫자인 데이터이냐, 정보냐, 지식이냐가 구분됩니다. 이러한 체계를 DIKW 위계 구조 또는 DIKW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의미 있는 통찰에 이르기까지 지식을 어떻게 쌓아가고 활용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DIKW 피라미드를 일상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날씨 데이터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날씨 정보를 확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침에 기온을 확인했더니 온도가 5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입니다.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으며 그 자체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도라는 숫자를 해석하면 정보가 됩니다. 5도는 주로 겨울철의 낮은 온도이며 바깥이 춥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해석되면 우리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5도가 춥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5도에서는 가벼운 옷을 입으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5도에서는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한다. 이 단계가 바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식은 춥다라는 정보에서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상황에 따라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장시간 야외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니 단순히 두꺼운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장갑과 목도리도 챙겨야겠다. 이렇게 실용적이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데이터, 정보, 지식, 그리고 지혜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단순한 기록이나 숫자, 사실을 말합니다. 정보는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고 맥락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정보를 활용하여 패턴을 발견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이나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행동이나 결정을 내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정보와 지식의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DIKW 위계 구조는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인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날씨에 맞게 옷을 입고 나갔지만 밖에서 실제 체감 온도가 예상보다 춥거나 덥다면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며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지식이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한 숫자, 즉 데이터가 의미를 가지면 정보가 되고 그 정보를 활용하면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실질적인 행동과 최적의 선택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이를 지혜라고 부릅니다.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 매출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데이터 수준에서는 월별 신발 구매 횟수와 같은 고객의 구매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근 3개월 동안 한 고객이 신발을 5번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일 뿐이며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패턴을 발견하면 정보가 됩니다. 분석 결과 이 고객은 주로 운동화를 구매하며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객의 기본적인 구매 성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단순히 운동화를 자주 산다는 정보만으로는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예측합니다. 이 고객은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할인 쿠폰이나 신제품 추천을 받았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즉 지혜의 단계입니다. 이 고객에게 맞춤형 마케팅을 실행하면 구매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 소식을 알리고 한정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케팅 전략을 실행한 후 우리는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맞춤형 광고를 집행한 후 고객이 실제로 구매했는지, 클릭률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전략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DIKW 피라미드는 단순한 숫자인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하고 이를 지식과 지혜로 발전시켜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의 기원은 사실 현대 과학 논문이 아닌 문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34년 T.S. 엘리엇은 시 The Rock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Where is the wisdom we have lost in knowledge? Where is the knowledge we have lost in information? 이 구절은 우리가 지식에서 잃어버린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정보에서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DIKW 계층이 강조하는 단순한 사실과 정보가 지혜로 이어지지 못하면 무의미하다는 경고를 문학적으로 보여줍니다. DIKW 피라미드 구조를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처리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보 처리는 더 복잡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데이터를 조합하려면 일시적인 특정 목적에 맞게 작성된 쿼리인 임시 쿼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식 관리는 더 복잡합니다. DIKW 피라미드는 기업이 IT를 적용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초기에는 급여 추적이나 부기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작업을 위한 데이터 처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연결하고 처리하여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최근에는 지식 관리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DIKW 피라미드를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연결성과 유용성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정보로 전환되는 데에는 데이터 요소 간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결합하면 데이터의 맥락과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유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유용하려면 정보가 해석되고 적용되어 지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 수준에 도달하면 더 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그림과 같은 일종의 사이클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정보 활용 능력과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활용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은 정보를 가진다고 해서 모두가 그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보 활용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정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그 정보를 윤리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가 가치 있는지 판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능력이죠. 정보를 특정한다는 말은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연하게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웹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돈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투자나 재테크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배우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많다는 것은 분명 유용한 일이지만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만큼의 기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정보 활용 능력이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고 평가하고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량이 될 것입니다. 정보 활용 능력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술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보 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더 나은 기회를 얻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반면 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하면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이란 무엇일까요? 거래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나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쪽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사려고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판매자는 차량의 정확한 상태를 잘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그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찾고 평가할 줄 모른다면 품질이 낮은 차를 비싸게 살 수도 있겠죠. 반대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기당할 확률을 줄이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단순한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 실생활과 경력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정보 활용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보 활용 능력 분야의 권위자인 아일린 럭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통합하고 관리하며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향을 제안하는 데 가장 성공적인 학생, 근로자, 시민이다. 즉,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할지 알고
그 정보를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보 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학업, 직장, 사회생활 어디에서든 여러분을 차별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보의 사업적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은 의사소통, 프로세스 지원,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사용합니다. 우선 의사소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서는 의사소통을 상징, 기호, 행동의 공통체계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조직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와 조정하며 투명하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메일, 협업 플랫폼, 실시간 메시지 같은 디지털 수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 지원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일련의 활동이 원활히 이어지려면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주문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품을 주문했는지, 고객이 누구인지, 배송지는 어디인지, 가격은 얼마인지와 같은 정보가 단계마다 빠짐없이 전달돼야만 주문이 완결됩니다. 정보가 누락되면 주문 지연과 비용 손실이 발생하죠. 세 번째는 의사결정입니다. 여러 대안들을 비교하고 최적의 안을 선택하려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의미 있는 정보로 바꿔야 합니다. 재무투자, 재고 조정, 인력 배치 등 모든 경영 활동이 정보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추가로 두 가지 확장 목적을 살펴봅시다. 네 번째, 상품으로서 정보입니다. 즉, 정보라는 것이 하나의 상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글은 정보를 판매합니다. 사용자가 남긴 검색 기록과 활동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죠. 다시 말해 정보 그 자체가 제품이자 수익원인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적 가치를 얻기 위한 정보입니다. 경쟁사 동향, 시장 트렌드, 고객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거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때 정보는 무형의 전략 자산으로 작동합니다. 뒤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더 다루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정보가 단순한 보고서 수준을 넘어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기업은 정보를 통해 말을 주고받고 일을 이어가며 결정을 내리고 때로는 정보를 직접 팔거나 전략 무기로 삼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부서, 어떤 직무에 있든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가공하고 활용할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기업은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기업의 특정 목표 또는 결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정된 활동을 말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매우 복잡하고 경영의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고객 주문 프로세스의 간단한 예시를 통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살펴보시죠. 고객과 상인이 있다고 합시다. 고객이 주문을 하면 상인이 주문을 받게 되죠. 주문을 한 사람이 신용등이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서 신용이 있으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받지만 신용도가 없어서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갈 사람이라는 판단이 되면 현금으로 결제하라고 할 겁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제품을 발송하고 주문은 종료되는 일련의 흐름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것이 고객 주문 프로세스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도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사용합니다.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도 의사결정에 포함되죠. 선택을 하려면 대안에 대한 정보와 그 밖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즉, 정보 없이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이며,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영 정보 사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일부 기업은 정보를 제품으로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검색 엔진, 이메일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실은 정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품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명을 달성하죠. 모든 사업에서는 의사소통, 프로세스 지원,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사용하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정보를 제품으로 사용합니다. 둘째, 전략적 가치를 얻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과 직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은 의사소통, 프로세스 지원, 의사결정을 비롯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에 정보를 사용합니다. 정보가 곧 제품인 기업의 경우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해당 정보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기업에 판매합니다.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정보 활용 능력을 갖추면 개인적 성장과 직업적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경력과 직접 연결되는 주제를 살펴봅니다. 정보와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정보 시스템과 IT는 경영의 핵심 요소로 이 책에서 다루는 정보 시스템과 IT 관련 지식은 미래의 직업 및 경력에 도움을 줍니다. 경력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정보 시스템 관련 직업입니다. 정보 시스템, 영어로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직업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다시 말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술 인프라를 책임지며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안정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길은 정보 분석 관련 직업입니다. 분석가들은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하고 보고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들은 숫자와 텍스트를 해석해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의사결정자에게 전달해 실제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같은 기술을 쓰더라도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든 경영학을 전공했든 혹은 인문사회 계열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능력은 모든 경영 현장에서 필수이며 두 갈래는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합니다. 대표적인 정보 분석 직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전문가는 다양한 보고서와 통계 도구를 활용해 정보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경영진이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전략을 지원하죠.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수집과 정제부터 통계 분석, 시각화까지 맡아 경영 문제에 대한 구체적 답을 찾아냅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더 복잡한 알고리즘과 모델을 설계해 데이터 속 패턴을 예측하고 자동화합니다. 예측 유지보수나 추천 시스템이 대표 사례입니다. 인사관리 분석가는 급여, 이직률, 성과 지표를 분석해 인재 전략을 최적화합니다. 경제 분석가는 것이 경제 변수와 산업 지표를 모델링해 기업의 성장 경로를 예측합니다. 재무 분석가는 자본 구조와 투자 수익률을 평가해 자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도록 조언합니다. 포렌식 회계사는 회계 장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불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IT 감사인은 정보 시스템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지, 데이터 정확성이 확보되는지를 검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분석가는 캠페인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매출을 증대시킵니다. 이 직업들은 데이터를 가치로 바꾸는 과정에 집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술 역량 외에도 비즈니스 이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입니다. 정보 시스템 관련 직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가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성과 효과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최고 정보 책임자는 조직의 모든 정보 및 정보 시스템 관련 활동을 감독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리하는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정보보안 전문가는 정보 시스템에 포함된 정보가 적절히 보호되는지 확인합니다. 정보 시스템 교육자는 사용자가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제공합니다. IT 프로젝트 관리자는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통제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정보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시스템 분석가는 사용자와 협력하여 시스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문서화합니다. 시스템 아키텍트는 전체 구조 및 필수 설계 기능을 포함한 정보 시스템의 고급 설계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정보 시스템 및 정보 분석과 관련된 직업은 수요가 많고 연봉도 높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깜짝 과제를 내어보겠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이 숙제를 제출하겠지요. 과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결정을 내려야 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대학원에 진학할 것인가, 어떤 차를 구매할 것인가, 어떤 아파트로 이사할 것인가, 어떤 구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를 하나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 5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원에 진학할 것인가를 선택했다면 등록금, 전공 커리큘럼, 졸업 후 취업률, 교수진, 캠퍼스 위치 등 다양한 정보가 있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정보는 어떤 걸까요? 그리고 나서 다음의 3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1번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핵심 정보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봅니다. 2번 그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즉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까지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정보를 찾는 연습이 아니라 정보를 기반으로 나의 결정을 설계하는 능력을 기르는 연습입니다. 실생활에서도 정말 자주 쓰이게 될 중요한 역량이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의 차이를 살펴보고 정보 활용 능력, 정보의 사용, 그리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의 직업이나 경력과 연관지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보 시스템의 개요로 넘어가 기술과 프로세스가 어떻게 결합해 조직을 움직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와 질문에 대한 메모를 정리하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공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고 오셨나요? 지금부터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정보 시스템이 무엇일까요? 정보 시스템이란 용어는 생소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정보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강 신청 시스템,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뱅킹까지 모두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정보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경영 전문가가 정보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개념과 종류,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을 알아보고 정보 시스템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순서는 시스템의 개요, 정보 시스템 개요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 볼까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수업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같이 시청해 볼게요. 오늘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인데요. 보내주신 자료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1980년대 대학 수강 신청 이야기. 아, 네. 그 시절 경험담이죠. 지금이랑은 뭐랄까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요. 요즘이야 그냥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편해졌죠. 근데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시작은 두꺼운 종이 시간표 책자. 이걸 받는 것부터래요. 네, 맞아요. 책자로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과목, 시간 이렇게 막 조합해서 최고의 시간표를 짜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상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데 근데 이게 이른바 플랜 A라고 하죠. 이게 성공할 확률은 생각보다 많이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매우 낮았죠. 그래서 항상 차선책, 그러니까 예비 계획, 플랜 B, 심지어 C까지도 미리 생각을 해둬야 했어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네요. 바로 그 불확실성, 그게 사실 핵심이에요. 인기 있는 과목들은 정말 순식간에 마감되거든요. 그렇죠. 뭐 교양 필수나 그런 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뭘 듣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 과목을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가능성 자체를 염두에 두고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짜야 했던 거죠. 그냥 시간표 짜는 게 아니라 거의 작전 수준이었네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어쩔 수 없이 플랜 B로 듣게 된 과목이 의외로 좋았다. 뭐 이런 경험담도 있고요. 시야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아, 그럼 긍정적인 면도 있었군요. 자, 그럼 이제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 다음은요? 이제 직접 학교로 가야 합니다. 아, 직접이요. 네, 수강 신청 날에요. 캠퍼스 특정 건물 앞에 새벽부터 학생들이 줄을 엄청 길게 섰다고 해요. 와, 상상이 안 가네요. 몇 시간씩 그냥 서서 기다리는 건가요? 그쵸. 몇 시간이고 기다리면서 내가 점 찍어둔 그 과목 혹시 벌써 마감된 거 아닐까 계속 마음 졸이는 거죠.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 이런 건 당연히 안 됐을 테고요. 그럼요.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렇게 기다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끝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전산실에 들어가서도 줄은 계속돼요. 또 줄을 서요? 네. 벽에 큰 화면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신청 가능한 과목 현황이 떠요. 실시간으로. 실시간 현안판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거기서 내가 원했던 과목 이름 옆에 마감 글자가 딱 뜨는 걸 봐야 하는 거죠.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와, 정말 피 말렸겠는데요. 정말 그런 순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보 접근 속도가 결과를 완전 갈라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더 흥미로워지는, 아니 더 긴장되는 순간이 온다고요. 네. 드디어 이제 내 차례가 왔어요. 컴퓨터 단말기 앞에 앉은 교직원에게 준비해간 신청서를 딱 내밀 때죠. 네. 그럼 직원이 이제 코드를 막 입력하잖아요. 근데 그 처리되는 시간이 한 1, 2분 그 정도 걸렸대요. 아, 지금처럼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었군요. 네. 근데 바로 그 1, 2분, 그 짧은 사이에 다른 창구에서 누가 먼저 신청하면 방금 전까지 가능했던 과목이 마감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그 순간에요. 네, 바로 그 순간에요. 정말 아슬아슬한 거죠. 만약에 그럼 그렇게 마감돼 버리면 그냥 끝인가요? 플랜 B로 넘어가나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직원분이랑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다른 시간대 과목이나 아니면 대체할 만한 다른 과목을 찾아야 했어요. 현장에서 즉석으로요? 네, 미리 준비해간 차선책들이 바로 이럴 때 쓰이는 거죠. 어떻게든 학점은 채워야 하니까요. 이야, 정말 순발력과 협상 능력 그런 것도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이 과정 자체가 당시의 그 정보 처리 시스템의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시간 반영이나 처리 속도 같은 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생겨난 거죠.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진이 빠지는 과정인데요. 그럼 시간표가 다 완성되면 끝인가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확정된 시간표를 인쇄해서 받아야 하고요. 또 등록금 고지서 이걸 받으려고 또 다른 줄을 서야 할 때요. 또 줄이요? 네, 정말 운이 좋아야 뭐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거고 아니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온몸으로 부딪히는 발품 과정이었던 거죠. 지금의 정말 편리한 온라인 시스템하고는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네요.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맞습니다. 이 과거의 불편함하고 현재의 편리함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단순히 편해졌다 이걸 넘어서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점일까요? 기술, 특히 이제 정보 시스템의 발전이라는 게 우리 삶의 방식을 예를 들면 시간 활용법이나 기회에 대한 접근성, 심지어는 뭐 스트레스 수준까지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꿔놨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편리함 뒤에는 이렇게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었던 아날로그 시대의 고군분투가 있었군요. 네, 그렇죠. 새삼 기술 발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생생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정보 시스템이 개인의 경험이나 사회 전체의 절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온라인 콘서트 티켓 예매나 한정판 운동화 구매할 때 사이트가 먹통이 되는 상황 말입니다. 이런 작은 사건이 보여주듯 우리는 매일 정보 시스템과 마주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지하철 교통카드를 찍고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스캔하는 모든 행위가 정보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문제가 생겼을 때야 비로소 그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시스템들이 어떻게 설계되고 조직 성과에 기여하는지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스템 개요 내용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정보 시스템을 공부해야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4가지 정도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날 기업과 조직에서 정보 시스템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수강 신청 시스템이 멈추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시스템이 멈추면 수강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의 전산망이 마비되면 모든 지점이 업무를 중단해야 하고 항공사 예약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전 세계 공항이 혼란에 빠집니다. 이처럼 정보 시스템은 현대 조직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소비자로서 수많은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성적을 확인하고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음원을 구입하는 경험을 통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죠.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고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모든 과정이 정보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런 일상 경험을 관리 관점으로 확장하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 업무는 정보 시스템과 더 깊이 결합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되면서 모든 직종에서 디지털 역량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처럼 사고하는 사람은 업무 효율을 높이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려면 정보 시스템의 발전 흐름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경력 성공입니다.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루는 영업 담당자, 전사 시스템을 속속들이 아는 회계사, 투자 시나리오 분석에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는 재무 관리자처럼 정보 시스템을 잘 다루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공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정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성공적인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을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왜 정보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관리자처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관리자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람, 절차를 각각 따로 보지 않고 통합된 흐름으로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정보가 판매 데이터베이스로 흘러들고 그 결과가 재무보고서와 생산 계획에 연결되는 전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죠. 이렇게 사고하면 어디에서 병목이 생기는지와 어떤 부분을 자동화하면 효과적인지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경영자는 IT 부서와 대화할 때 정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긴 했을 겁니다. 시스템을 정의하면 시스템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입력을 받아 처리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구성 요소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관되고 함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도 시스템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시스템입니다. 화면의 그림은 시스템과 시스템을 둘러싼 환경을 그린 것입니다. 중간의 박스가 여러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입력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시스템의 다양한 요소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거치면 특정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앙의 박스를 정보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왼쪽에서 각종 데이터가 정보 시스템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보는 다양한 요소들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과한 결과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결과물은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그렇다면 입력이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시스템에는 명확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공장을 예로 들면 완성차라는 목표를 위해 강철판이 투입되고 용접과 도장 공정을 거쳐 완성차가 출하됩니다. 이렇듯 시스템은 입력, 처리, 출력이라는 뼈대를 가지고 목표를 위해 동작하는 것입니다. 원자재라는 입력물을 다양한 기계로 처리하여 최종 제품이라는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이죠. 이 개념을 이해하면 정보 시스템 역시 동일한 구조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한눈에 보입니다.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열린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열린 시스템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피드백하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열린 시스템입니다. 가령 우리의 몸은 대표적인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땀을 흘려 몸의 온도를 낮추려 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떨림을 통해 열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 온도라는 환경 변화에 따라 몸이 반응을 하는 것을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드백이 일어납니다. 몸의 온도가 36.5도보다 높아지면 뇌에 피드백 신호를 보내 땀을 분비하게 하고 피부의 혈관을 확장시켜 열을 밖으로 방출하게 하죠. 에어컨도 열린 시스템입니다. 에어컨에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서 주변의 온도를 감지하고 에어컨의 풍량을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도록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렇듯 열린 시스템은 말 그대로 열린 마음으로 주변의 환경을 느껴서 상호작용하고 피드백을 통해 조정된다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열린 시스템은 하위 시스템을 가집니다. 하위 시스템은 상위 시스템의 일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호흡계는 그 자체로 완전한 시스템이지만 그것을 포함하는 신체 시스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회계 시스템, 생산 시스템, 마케팅 시스템은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하지만 전사적 관점에서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앞에서 우리 몸은 온도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피드백을 한다고 했습니다.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옷을 벗기도 하죠. 이렇게 온도 유지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기업도 열린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시장 동향, 소셜미디어 반응과 같은 외부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조정해야 합니다. 정보를 이용해서 마케팅 계획을 바꾸고 이를 실행해서 반응을 봐야 합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 향상과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콜센터 서비스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시들을 등결과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equifinality입니다. 즉, 열린 시스템의 경우 최종 결과물을 얻는 많은 경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고객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등결과성을 만듭니다. 이제 시스템이 무엇이고 열린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라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은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구성, 검색,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술, 데이터, 사람 프로세스가 결합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술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매체를 포괄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정보 시스템에는 컴퓨터가 필수적인 요소일까요? 아닙니다. 정보 시스템은 컴퓨터가 발명되기 전에 이미 수백 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컴퓨터가 발명되기 전에도 수도원의 필사실처럼 수동 정보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컴퓨터를 다루지 않는 정보 시스템은 수동 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많은 공간에서 컴퓨터가 사용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루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컴퓨터가 필수적이지 않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 즉 사람은 모든 정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컴퓨터화된 시스템이며 그 핵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해석과 의사결정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정보 시스템에서 인적 자원이 하는 역할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보 시스템에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5단계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첫 번째, 입력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부분을 말합니다. 두 번째인 처리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인 저장은 추후 검색을 위한 데이터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출력을 의미하는 결과물은 처리된 데이터를 최종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어는 올바른 처리 절차를 지키기 위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음식 배달 앱을 사용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메뉴 선택이 입력에 해당되고 결제를 한 후 주문이 전송되는 것이 처리 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주문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고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배달 시간이라는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오류 없이 동작하기 위해 시스템을 점검하는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 작업들은 정보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화면은 출력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느 시스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성 요소는 조직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모든 정보 시스템은 이러한 기본적인 처리 주기를 따르며 이를 이해하면 복잡한 시스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 시스템에는 입력, 처리, 저장, 결과물, 제어 작업이 포함됩니다. 정보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은 데이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매체, 절차 그리고 인적 자원, 이렇게 6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데이터부터 살펴볼까요? 데이터는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입력으로 사용되는 가공되지 않은 사실들을 말합니다. 텍스트나 숫자, 이미지 등이 모두 데이터에 해당하며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시 상태의 사실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요소인 하드웨어는 프로세서, 저장 매체, 프린터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주변 장치를 포함하는 모든 물리적 장치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정보 시스템의 작동을 관리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집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윈도우나 맥 OS, 리눅스처럼 우리가 잘 아는 운영체제들을 말합니다.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도 포함됩니다. 또한 바이러스 백신이나 데이터 압축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합니다. 반면 응용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실제 업무나 생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가 대표적이고 회계 패키지나 게임, 미디어 플레이어 등도 모두 응용 소프트웨어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 매체는 컴퓨터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와 프로토콜, 즉 규칙의 집합입니다. 네트워크 케이블과 라우터처럼 장치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절차는 정보 시스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지침입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을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돕는 지침들이죠. 마지막 구성 요소인 인적 자원은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적 자원은 모든 정보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결과물을 사용하고 해석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6가지 요소들이 맞물려야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정보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호텔 예약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호텔 예약 시스템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여행을 준비할 때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호텔 예약을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호텔 예약 시스템에 예약을 할 때 내가 직접 온라인 사이트에서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예약을 해주는 예약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요청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이 있을까요? 객실 목록이나 객실 현황, 가격 정보와 결제 정보, 그리고 고객 정보와 예약 담당자 이름들이 해당됩니다. 하드웨어는 계산을 수행하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저장하며 정보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약 담당자가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가 있고 시스템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도 필요합니다. 또한 시스템용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드라이브와 보고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도 하드웨어에 포함됩니다.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검색과 가공, 그리고 전달 방법을 포함하여 컴퓨터의 작동을 제어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시스템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객실 예약 업무에 특화된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통신 매체와 절차, 인적 자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신 매체를 통해 다양한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케이블이 포함되고 라우터와 같이 통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다른 장치들도 함께 작동합니다. 절차는 예약 담당자와 호텔 관리자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지, 정보를 어떻게 검색하는지,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지침들이 모두 절차에 해당합니다. 로그인 과정이나 예약 등록 과정, 그리고 확인서를 출력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적 자원에는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관리하며 시스템에서 나오는 정보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고객과 예약 담당자, 그리고 호텔 관리자가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렇게 6가지 요소가 동시에 원활하게 움직여야 예약이라는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요소라도 불안정해지면 전체 시스템의 흐름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신에 장애가 생기면 데이터가 서버에 제대로 저장되지 않아서 같은 객실에 중복 예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듣고 보니 정보 시스템의 6가지 구성 요소가 이해가 되었죠. 이와 같은 각 구성 요소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시스템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이 요소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러한 요소들을 가진 정보 시스템이 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를 다루는 것을 돕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기업은 날로 증가하는 정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영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오늘날 이러한 상황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다행히 기업은 정보의 쓰나미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이 있으면 기업은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마트에서 장을 본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상점에는 제품의 바코드, 즉 범용 상품 코드를 읽는 전자 스캐너가 있습니다. 계산원이 이 스캐너로 각 제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스캐너는 그것을 읽어 해당 제품의 판매 사실을 계산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입력합니다. 결국 이 데이터는 재고 관리 시스템과 같은 다른 시스템에도 입력됩니다. 계산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제품의 가격을 검색하여 그 가격을 주문 총액에 더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며 여러 계산원이 동시에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매우 정확하게 입력됩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하루에 수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정보 시스템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테라바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갖춘 정보 시스템에 의해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체계적인 방식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동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은 빠르고 정확하며 일관되게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의 계산 시스템은 어떤 제품을 스캔할 때마다 가격이 변동되지 않는 한 동일한 가격을 적용합니다. 또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고객의 주문을 정확히 합산합니다. 이러한 정확성 및 일관성과 속도는 수동 시스템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검색하고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거나 인쇄하거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데이터 표현 형식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차트와 그래프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적합하고 인쇄된 보고서는 세부 정보를 담기에 더 좋습니다. 경영 정보 시스템이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비즈니스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규칙이란 경영의 어떤 부분을 정의하거나 제한하는 명령이나 표현을 말합니다. 모든 사업체에는 그 사업을 운영하는 나름의 규칙들이 있죠.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호텔 예약 시스템에서는 이미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객실을 다시 배정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투숙객이 있는 방을 중복으로 예약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죠. 또 다른 예로는 수강 신청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원이 다 찬 과목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정원을 넘어서는 신청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주문 입력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고객의 송장에 추가해주죠. 이런 정보 시스템들은 규칙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막아버림으로써 비즈니스 규칙을 지키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청구 기한이 30일 이상 지난 고객의 주문은 받을 수 없고 관리자만이 그런 주문을 승인할 수 있다는 회사 방침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회사의 주문 입력 시스템은 영업 담당자가 기한이 지난 고객의 주문을 입력하려고 하면 아예 막아버립니다. 청구 기한이 30일 이상 지났다면 관리자가 승인해주기 전까지는 시스템이 주문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규칙이 시스템의 코드로 만들어지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던 애매한 부분들이 사라집니다. 또한 감사를 받거나 규제에 대응할 때도 훨씬 쉬워지죠. 이렇게 룰 엔진, 우리말로는 규칙 기반 엔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조직 전체가 똑같은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즈니스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스템 설계에서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스템 분석과 설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보 시스템은 경영자가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정보 시스템이 조직 변화를 촉진하는 방식을 프로세스, 자동화, 제어, 정보 흐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한 것은 1990년대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보 시스템은 조직이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회사는 고객의 셀프 서비스를 제공해서 프로세스를 향상시킵니다. 대표적인 예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입니다. 과거에는 현금이 필요할 때 거래하는 은행에 직접 가서 현금을 찾았지만 이제는 가까운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가서 카드를 넣고 버튼을 몇 번 누르면 현금이 나옵니다. 일부 은행은 카드 없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돈을 뽑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프로세스에서는 창구 직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관점에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는 정보 시스템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개선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오류가 적고 고객의 편의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 자동화입니다. 일부 프로세스는 완전히 자동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주문입니다. 웹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회사에 무언가를 주문하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영업 담당자에게 주문하거나 주문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처리 담당자는 배송된 주문 양식을 회사의 주문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주문 양식을 작성하기만 하면 주문 시스템에 바로 입력됩니다. 예를 들어 주유와 같은 단순한 작업은 완전히 자동화되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해야 할 일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슬롯에 밀어넣고 자동차에 연료 탱크를 채운 뒤 영수증을 받아 행선지로 출발하는 것뿐입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정보 시스템은 프로세스 제어를 개선하여 조직의 변화를 이끌기도 합니다. 적절히 설계 및 구현된 정보 시스템은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비즈니스 규칙을 준수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주문 입력 시스템은 결제에 문제가 있는 고객의 주문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정보 시스템은 고객이 주유하기 전에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수강 신청 시스템은 규칙이 적용된 또 다른 예입니다. 과거의 완전 자동화가 아닌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는 선수 과목을 듣지 않으면 수강할 수 없는 과목을 비교적 쉽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스템에서는 수강 신청을 받기 전에 선수 과목 수강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정보 시스템은 조직의 의사소통과 정보 흐름을 개선합니다. 대학의 성적 변경을 예로 들어보면 교수님이 학교 시스템에 학생의 성적을 변경하고 처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에게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겠죠. 이렇듯 정보의 흐름을 바꾸어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조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시스템은 조직 형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욱 활성화된 가상 조직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성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메일, 화상회의와 같은 의사소통 기능을 사용하여 함께 일할 수 있죠. 공유 일정, 문서 저장소 등의 도구도 가상 조직의 업무에 일조합니다. 더 광범위한 규모에서 정보 시스템은 기업이 평면 조직 구조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는 하위 직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조직의 하위 수준과 상위 수준 간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중간 관리자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정보 시스템은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써 그러한 기능 중 일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웹사이트와 같은 의사소통 기술은 조직 수준 전체의 의사소통 흐름을 개선하고 이전에는 조직의 상위 수준에만 머물렀던 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합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이 평면 조직 구조로 거듭났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 시스템은 정보 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조직을 변화시킵니다. 자, 이제 잠시 머리를 환기하며 퀴즈를 풀어볼까요? DIKW, 위계 구조는 무엇이고 가장 기초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했었죠?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생각해 볼게요. DIKW 피라미드는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로 이어지는 지식 형성의 단계 구조를 의미합니다. DIKW에서 D는 데이터, I는 인포메이션, K는 날리지, W는 위즈덤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요소는 데이터입니다. 모든 정보와 지식, 지혜는 데이터가 있어야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되셨지요? 다음 퀴즈입니다. 시스템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10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입력을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출력 형태로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부품들의 집합이지요. 예를 들어 커피 자판기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돈과 버튼이라는 입력을 제공하면 기계 내부에서 물을 끓이고 커피를 섞는 처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컵에 커피가 나오는 것, 이것이 출력입니다. 이처럼 시스템은 단순히 부품들의 모음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정보 시스템 역시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분석과 연산을 거쳐 의사결정이라는 출력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꼭 기억합시다. 지금까지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 시스템의 정의와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이 기업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학습하였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은 기술과 사람, 프로세스가 어우러진 생태계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와 통신 매체, 절차, 그리고 인적 자원이라는 6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인적 자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람이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더불어 이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좋은 정보를 판별하는 현명한 정보 소비자 되기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